반가워들. 이 귀찮은데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영재스, 건우스, 알겠죠? 진짜로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저번 시간까지 그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이론 그 얘기를 조금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한 번 하고 그저께 저번 주에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 사실 양자역학도 할 게 엄청 많은데 여러분 뭐 수업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2번 정도로 짧게 했으니까 그거 안 본 사람들은 꼭 다 봐요. 알겠죠? 권우는 다 와줘서 감사하고 영재는 봤어요?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꼭 다 봐야 돼요. 알겠죠? 진짜 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양자역학적인 것들을 이제 후딱 한 다음에 이제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번 시험 범위도 오비탈 들어가니까 이 부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으니까 좀 잘 보세요. 근데 뭐 차근차근 배우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란 말이 있는데 영재스? 네. 하이드로제닉의 뜻이 뭐예요? 하이드로제닉. 알고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 그렇지, 바로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의 형용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원자 모델을 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원자 중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타입의 원자들을 혹은 이온들을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으로 표현을 하면 보통 이런 꼴이거든요. 자, 이거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Z 뭐예요? 원자 번호. 오, 잘했어요. 건우 잘했어요. 자, 거기에 E 플러스는 뭐예요? E 플러스. E 플러스는 뭐예요? 핵의 전화량. 예? 양성자의 전화량. 그렇지. 양성자 전화량이죠. 원자 번호 정의가 뭐예요? 영재스. 영재 렌즈 넣는데 내가 자꾸 참 질문해서 잘 안 들어가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 잘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어요? 원자 번호의 정의가 뭡니까? 원자 번호의 정의가 뭡니까? 양성자의 개수. 그렇지. 어디에서? 원자의.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죠. 근데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E 플러스로 표현을 하니까 양성자가 Z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핵 안의 전하량은 ZE 플러스. 알겠죠? 이렇게 핵의 전하량을 많이 표현한다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E 마이너스라고 쓴 건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건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자의 어떤 그 존재를 이런 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R은 뭐겠어요? R은 뭐냐면은 R은 보시다시피 핵과 전자 사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가 될 거고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표현해 보고 싶으냐면 핵에 대한 전자의 위치를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핵이 있는데 이 핵을 지금 가상적으로 원점이라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전자가 이제 종점인 거고요. 그래서 핵을 원점으로 봤을 때 종점에 있는 저 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상은 몇 차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3차원으로 잡아야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원자들도 3차원 세계에 있는 걸 테니까
여기 이제 좌표 평면의 원점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누가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핵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핵이 원점에 두고 여기에 있는 P라고 하는 위치에 사실 보통 이제 누가 있겠어요? 화학에서는 전자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야. 그럼 핵에 대해서 이 전자의 위치를 표현을 할 때 얘를 3차원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직교좌표계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 직교좌표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원점에서 x축으로 x칸만큼, y축으로 y칸만큼, z축으로 z칸만큼 같다라고 위치를 표현하면 굉장히 뭐 쉽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죠. 맞죠, 맞죠? 그런데 이 직교좌표계는 놀라웠게도 1. 표현은 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계산 있죠? 계산은 제한급입니다. 직교좌표계로 함수를 표현하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물론 여기서의 계산은 어떤 수준의 계산이겠어요? 뭐 사칙연산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여기서의 계산은 3차원 중적분이나 아니면 편미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직교좌표계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게 뭐 x, y, z 직교좌표계 표현은 좋은데, 그러니까 표현은 금방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표현이 편하니까 초중고 교과 과정에서 주로 직교좌표계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교좌표계가 이제 쉽게 y = fx 이런 꼴의 함수로 쉽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공학적 계산 같은 걸 할 때는 직교좌표계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좌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두 번째, 이 영어 표현으로는 폴라 코오디네이트. 자, 폴라 코오디네이트 우리말 번역은 영제스. 우리말 번역은 폴라 코오디네이트. 영제스. 영수 쓰는 잘 있나요? 네. 영수 쓰는 뭐예요? 영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거 뭐야? 그거 영수 그거 고등학교는 잘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일본어 왔는데 진짜로? 고등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수스가 보고 싶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수스. 그러니까 영어 중요하죠. 네. 영어.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하고 과학이 중요한 것 같죠? 네, 전체 인생에서 영어가 100만 배 중요합니다. 대학생이 딱 되잖아요. 수학, 과학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쪽 전공이어도 수학, 과학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영어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우리말로 극좌표계죠. 자, 선생님 극좌표계를 도입을 할 텐데요. 이 극좌표계는 요겁니다. 첫 번째 1. 첫 번째 1. 핵으로부터의 거리 R이라고 하나를 정합니다. 자, 그럼 핵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여기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를 첫 번째 좌표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R은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고 싶다, 모든 위치를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 R은 정의역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습니까? 3차원에 있는 모든 어떤 위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R은 정의역을 뭐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나? 0이거나 양수라고 해주면 되겠죠? 뭐만 아니면 되겠어요? 어렵네요. 거리잖아요. 거리니까 뭐는 안 되겠어요. 음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수 아니고 다 되면 되니까
거리가 0이거나 양수거나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정하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마련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지축으로부터의 위도입니다. 시타. 자, 위도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써요, 안 써요? 쓰죠. 뭐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고요. 아니면 뭐 지리학 같은 데서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위도란 말을 쓰는데,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고위도 지역이에요, 뭐 저위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위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구에서는 그 위도의 기준이 어디예요? 지구에서는 위도의 기준이 적도잖아요. 적도 0도고 북극으로 가면 90도, 남극으로 가도 9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수학적으로 좌표에서의 그 위도는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바로 Z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Z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Z축 여기 있죠?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각도.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위도를 정합니다. 그렇다면 요 Z의 정의역은 몇 도부터 몇 도겠습니까? 3차원에 있는 모든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Z는 몇 도부터 몇 도로 정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봐. 자, 건우야, 위도는 몇 도에서 몇 도라고 정하면 모든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아니 어렵지 않아. 어렵지도 않고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롱해롱 와가지고 지금 판단을 못하는 거죠. 0에서 2파이까지. 아, 그래요? 바로 봐. 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자, 0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위도 0이. 바로 북극을 얘기하는 거죠? 북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가 위도가 파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남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북극부터 남극까지. 그러니까 뭐 이제 지구로 치자면 이게 뭐냐 북극성에서 남십자성 무슨 말 되겠죠? 네,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X 의 자, 위도 아니면 또 무슨 도? 위도 아니면 경도. 알겠죠? 경도. 그 경도를 쓸 때 이렇게 이제 파이 이런 걸로 표현합니다. 자, 지구에서도 경도를 정의하죠. 지구 경도의 기준은 그 뭐 어디지? 뭐 저 있죠 어디야? 영국의 무슨 천문대 맞죠? 거기를 본초 좌우선 뭐라고요?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요? 아, 본초.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천문대 영국에 있는 무슨 천문대 거기를 기준으로 영도를 잡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디? X축을 기준으로 떨어진 각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모든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해주면 되겠죠. 2파이가 돼야 한 바퀴 뽕 다 도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0도나 2파이나 같은 위치가 되니까 뭐 둘 중에 하나만 정의해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굳이 x, y, z를 쓰지 않더라도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건우스 오케이? 맞겠죠? 그다음에 저 누구냐? 영재스 오케이? 맞겠죠? 그렇지. 가은이도 오케이? 그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빨리 전화해봐요. 가은이 이해했냐고. 가은이 왜 안 왔어요? 그건 잘 몰라요. 진짜로요? 학원이 있는데 겹쳐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좋아. 설마 이 시간에 보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아무도 안 보고. 그렇죠. 네. 정말 여러분들 이게 방학이라고 너무 노는 것들은 아니에요, 진짜. 좀. 항상 오겠습니다. 그래요? 진짜죠. 진짜. 네. 어. 그냥 모연이 같은 짓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모연이 같은 짓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날 있잖아요. 어떤 날에? 저 혼자 수업한 그렇죠. 물이 혼자 와는 날. 응.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물이를 만났고. 왜? 문이 뭐래요? 물이는 이 수업의 존재를
그 전날 난 무연히 엄마랑 진짜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해가지고 그 무연히 엄마께서 이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 잡은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아파가지고 금요일 수업을 일요일로 옮겼는데 그 금요일날 약간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로 옮긴 건데 근데 일요일날 여러 시간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무연히 엄마께서 그 시간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 잡은 건데 무연이가 그때 딴 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아마 우연이가 네. 이거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수업에 대한 학원비를 우연이가 내는데요. 아 지금 월급 깎아서 이제 지금 용돈 깎아서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께서도 이제 그 사실 이해하시고 아마 슬쩍 전달했는데 무연이가 또 이랬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께서 약간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네 용돈 없다 이렇게 된 거구나. 누구 왔어요? 누구? 감사해라. 누구야? 영재입니다. 심영재. 저 들어가서 나갔어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직기좌표계 외에 극좌표계를 정의해야 할 때 이제 r, 시타, 파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될 거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건 바로 이입니다. 이 극좌표계의 그 직교좌표계. 와의 수리적인 관계 또한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간단한 기하학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위치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위치라고 했을 때 그 P 다시는 좌표를 보면 XY 좌표는 같은데 Z 좌표가 0이 되죠. 이런 걸 무슨 좌표라고요? 이런 거를 벡터에서 정사형 혹은 이렇게 수선의 반응 아니 정사형 좌표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P를 XY Z라고 할 때 P 다시는 XY 0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 원점에서 전자까지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우선 첫 번째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이건 금방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냐면은 여기 직각이죠. 여기 각도 시타죠. 그럼 간단한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얘는 O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요 보조선 있죠. 요 보조선. 원점으로부터 P 다시까지의 요 길이. 얘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길이하고 같을 터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 사인 시타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는 각도 파이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x는 R 사인 시타의 코사인 파이 그리고 y는 r 사인 시타의 사인 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z는 r 코사인 시타. 됐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면 직기좌표계하고 극좌표계의 수리적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는 이렇게 수학적인 질문일 뿐인 거지 사실 실제 화학 문제에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계산하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런 연관을 지을 수도 있죠.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지울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극좌표계에서 1했고 2했죠? 그 다음에 3. 최적소 표현. 최적소 표현. 자, 최적소 표현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저거를 수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좀 지우면 여기 지울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이거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건우스 어떤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종족 구분을 잘하는 자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무슨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파인가요? 자 우선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확률. 자 영재스 확률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저 영어는 진짜 못해요. 영어는 프로바빌러티 알겠죠? 자 프로바빌러 어디서 당연히 들어봤지 뭐 어디서 당연히 들어봤지 아유 내 진짜 이런 기초 일이지 아유 그래서 이 확률을 그래서 P로 많이 주로 쓴 거야 알겠죠? 이제 확률에서 이제 그냥 뭐 쓸 게 없으니까 P라고 쓴 건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인티그럴 파이의 크기의 제곱 d 타우 이런 말을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파이의 이름은 뭐예요? 요렇게 꼬부랑 표현하는 요것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파동함수죠. 영어 표현으로는 웨이브 펑션. 그런데 이렇게 그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알겠어요? 크기의 제곱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파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이의 크기의 제곱 요까지 전체 이거를 뜻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동함수는 요 파이가 파동함수고 얘가 파동함수고 그거를 크기의 제곱을 해서 한 거. 그렇지. 이걸 바로 뭐라고 했었냐면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확률 밀도함수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probability. 바로 프로바빌러티 density 펑션이에요. 알겠죠? probability density 펑션. 아시겠죠? 그래서 파동함수로부터 확률 밀도함수 정의하고 이런 어떤 적분 조건에 따라서 적분을 한 이걸 어떤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를 했던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이 얘기를 했던 사람.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슈레딩거는 이 얘기를 반대했어요. 알겠어요? 슈레딩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게 바로 보온입니다. 보어 말고요. 보어는 영국 사람, 얘는 스위스 사람. 알겠죠? 저걸 보어라고 보어는 수소 원자 모델의 닐스 보어. 얘는 막스 보온. 얘는 니엘스 보온. 이 사람은 막스 보온. 알겠어요? 전형적인 독일계 이름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쪽 지역에 쓰는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거 닐스니까 이게 영국 사람이고. 알겠죠? 제 자신 이름을 그렇게 시켰어요. 뭐요? 닐스본. 박건우 아들은 뭐 박닐스요? 좀 멋있지 않아요? 박닐스? 좀 닐스 박. 괜찮네요. 닐스 박. 괜찮네요. 그래.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그럼 건우 엄마는 누구예요? 엄마는? 그래? 엄마가 있어야 뭐 닐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렁이도 아니고 엄마 없이 그 뭐 닐스가 생기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여튼 자, 그래서 보온이 이런 생각을 처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전자 발견 확률인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쫙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쫙 풀어낼 때 그때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었냐면, 자, 어쨌거나 파동함수도 그 전자의 위치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전자의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차원이야? 3차원이지. 그러면 전자의 위치에 대한 3차원 표현 짜잔. 자, 여기 보시면 파동함수가 있는데 그 파동함수가 전자에 대한 그 뭐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그 전자의 위치를 x, y, z 세 개의 좌표를 지금 표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파동함수를 이렇게 좌표 표현까지 다 같이 해본 거야. 이거를 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적분을 한다는 얘기냐면 이거야. 바로 인티그럴 x1에서 x2까지 x를 적분을 해. 알겠죠? 자,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을 무슨 적분이라고 해? 정적분이지. 정적분이 완료가 되면 그 변수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 그 변수는 싹 없어져. 정적분이 완료되면 이 변수는 싹 사라지지. 그러면 어떤 변수 남겠어? y 변수, z 변수 남겠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y1에서 y2까지 y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y 변수 없어지고 z 변수만 남겠지. 그러면 최종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최종은 다시 z를 z1에서 z2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표현 이거 이게 위에서 얘기한 이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막스본이 얘기한 이 표현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별게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제로 직교좌표기에서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됨을 의미하는 수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아무래도 쓸 때도 인티그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인티그럴 세 개를 그냥 하나로 그냥 약속하자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적분 변수도 dx, dy, dz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다 쓰는 게 원래는 맞지만 쓰기가 아무래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dx, dy, dz 보이시죠? 요거를 축약해 쓰는 표현이 바로 d타우예요. 그래서 이 타우는 그 물리학에서 토크 표현할 때 보통 타우 기호 그거 쓰거든요. 그 기호 그대로 똑같이 써야겠죠? 뭐 토크란 뜻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요 적분 기호를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방법이야. 이 d타우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최적소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왜 얘가 최적소가 되느냐? 이 최적소는 극소 부피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원점에 누가 있고요? 원점에 핵이 있고요. 여기서 어떤 자 떨어진 위치에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전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된다면 그 변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겠죠? 요 부피를 뭐라고? d타우다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요 부피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수학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적분에 있는 적분기호마저 단순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죠.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자들은 이게 절대 곱하기 표시가 아니고 적분의 기호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리학자는 그냥 곱해야 이렇게 쓰잖아요. 적분을.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컨셉으로 얘가 곱해졌다는 뜻으로 이런 아주 극소의 최적 변화다라는 뜻으로 최적소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예?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뭘 할 것이냐? 이 챕터 제목이 바로 좌표 변환이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꿀 거냐? 극좌표계로 바꿔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극좌표계로 바꿔보자. 그러면 이때 극좌표계로 바꾸면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 파이의 변수가 뭐뭐뭐로 바뀌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r 시타 파이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r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핵에서 거리. 시타는? 위도. 어디서 위도? Z축에서 위도. 파이는? 건우. X축에서 뭐? 경도. 하겠어요? 그래서 X, Y, Z를 R 시타 파이로 바꿨어요. 이거 역시 뭐 이렇게 크기에 대해 제곱을 하고 이걸 dx, dy, dz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적분 조금만 배우면 적분 변수가 바뀌었을 때 적분 표현이 똑같아져요. 적분 변수 바꿀 때도 막 약간의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약간 당연히 변수 바꿀 때도 막 처리하는 방식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dx, dy, dz를 3차원에 대해서 r 시타 파이로 바꾸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적분 변수 dx, dy, dz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알겠죠? 이렇게 됨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그렇죠? r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를 어떻게 여러 번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에 대해서는 r1에서 r2까지, 위도에 대해서는 시타 1에서 시타 2까지, 경도에 대해서는 파이 1에서 파이 2까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이 계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관계식은 이 최적소 d 타우가 dx, dy, dz인데 요게 요런 꼴로 바뀐다라는 걸 꼭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적분 변수를 바꾸는 것에 대한 그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증명 과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증명 과정이 화학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알겠죠? 뭐 만약 원한다면 수학 선생님이 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수학적으로 이게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증명 과정 그게 어디에 있느냐? 내 교재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흑 넘어가서서 저 뒤에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 편집하다 보니 그림이 뒤로 갔는데 106페이지에 그림사가 있을 겁니다. 자, 106페이지를 보면 거기 그림사라고 있는데 찾았어요? 이거. 보이죠? 건우야 보고 있어요? 영재 보고 있어요? 그거 보면 dx, dy, dz를 약간의 변이라고 생각하고 r 시타 파이를 이용해서 레디안을 이용해 dx, dy, dz를 표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레디안 개념으로 거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렇게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은 건데 뭐 그렇다고 화학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라 이게 뭐 증명 과정을 뭐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 결과를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좌표 변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됐죠? 거기다 썼어요? 썼죠.
자, 그다음 어디 써볼까? 그다음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중간에 지워도 되겠죠? 준비다. 에이. 자, 그 다음은 자, 변수 분리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분리요? 변수 분리. 자, 우선 첫 번째 1. 전자의 모든 물리적 정보가 전부 다 포함된 함수를 뭐라고 했죠? 전자의 모든 물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뭐라고 했죠? 전자의 모든 물리적 정보는 파동함수. 요 파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자에 대한 상황을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걸 도입하죠. 그래서 그 파동함수 파이를 직교좌표계에서는 x, y, g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극좌표계에서는 r, 시타, 파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좌표계에 따라서 함수 표현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핵과 전자 간 핵과 전자 간 상호작용은 오직 R 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한마디 쓰면은 그래서 이제 only in the hydrogenic ion model. 자, 그럼 이제 이게 뭔 말이냐? 자, 우선 건우스 상호작용이 뭐예요? 주고받는 힘이요? 이제 국어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연과학 시간에 상호작용이란 뭐예요? 영재스 상호작용이 뭐예요? 하하, 바로 인력, 청력 이런 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이 뭐라고요? 인력하고 청력이요. 그러면 상호작용, 인력하고 청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인력하고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인력,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인력,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 이런 걸 대답 못한다는 건 물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리 배우면 뭐예요? 이런 건 대답 못하는 거예요. 바로 위치 에너지요. 위치 에너지란 말 알죠? 바로 이 위치 에너지가 인력, 청력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시스템에서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핵하고 전자 사이 위치 에너지 뭐예요? 다 아는 표현. 이건 다 아는 식이에요. 물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뭐예요? 불러봐요. 여러분 다 아는 식이에요.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오,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 분의 Z2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그냥 뭐 상수고요. 그렇죠? 상수고. R이 뭐야? R. 거리고요. 그 다음에 Z 플러스 Z2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둘 전화량의 곱. 알겠죠? 이 수식을 제시한 사람. 바로 쿨롱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수식을 이렇게 제시해 보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에서는 보시다시피 핵하고 전자 하나하나 뿐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인력 청력에 의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00년 이미 200년 전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을 딱 보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수식이 이 상수죠. 전화량 곱이죠. 여기 거리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잘 보니 짜잔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로만 위치 에너지가 결정돼? 뭐로만? 거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핵하고 전자가 가깝냐 뭐냐로만 위치 에너지가 결정될 뿐인 거지 얘가 저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냐 여기냐는 시타하고 파이의 문제잖아요. 그게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지금 안 준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1 파이 2에 대한 R과 시타 파이의 영향이 서로 관련이 없을 거다. 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동함수 파이를 구성하는데 보시다시피 R 변수도 있고 시타 파이 변수도 있는데 R로 구성되는 것과 시타 파이가 구성되는 것이 파이 내에서 서로 관계없이 아주 독립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이 파이는 R의 부분과 시타 파이의 부분이 서로 인수분해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을 십수년째 배워본 결과 어떤 함수나 수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그건 계산이 편리해짐을 의미해요? 불편해짐을 의미해요? 인수분해가 되는 건 수학적인 부담이 확 줄어들죠. 파동함수가 그런 성격을 갖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수소혼자 모델에서. 아시겠죠? 이러한 수리적 가정을 뭐라고 부른다? 이러한 수리적 가정을 그걸 변수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자, 파동함수 파이 어떤 변수로 이루어진다고요? 거리 변수 r, 위도 시타, 경도 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 짜잔,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 r이라는 부분과 y라는 부분은 진짜 그냥 여기 오면 진짜 단순 곱하기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부분으로 단순 곱하기 되었다. 그걸 다른 말로 인수분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원자 모델에서의 파동함수는 저런 수리적 특징을 가질 거다라고 가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알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각각의 이름을 좀 불러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얘는 파동함수인데 뭐 R, Y 이렇게 좀 이름을 부르긴 좀 그러니까 각각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첫 번째 이 R에다가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펑션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 레디얼 펑션 다 씁니다. 레디얼 파트, 레디얼 펑션 다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뭐다? 방사상 부분 뭐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레디얼 파트는 변수가 몇밖에 없어요. 지금 변수가 뭐밖에 없어? R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저 Y라고 하는 애는 앵귤러 파트라고 합니다. 우리말 부분은 각 부분, 뭐 각 함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각 부분 뭐 이렇게 앵귤러 파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앵귤러 파트에는 시타하고 파이만 변수가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R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동함수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수 분리.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원자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우선 수학적, 수리적으로 변수 분리와 그러니까 좌표 변환과 변수 분리라는 개념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떠세요.